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은 6월 25일이죠.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6월 25일이라는 게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이제 역사책으로나 기억하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민족에겐 사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물론이죠. 이게 과거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참혹한 비극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증은 남북 분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된 원인이 한국전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갈등 요소가 무엇일까? 이념적 갈등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건 남북 분단을 보는 시각의 차이. 한 부분의 원인도 바로 한국전쟁의 후유증인 거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그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수만 거의 8만 명 넘어 9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는군요. 네. 근데 그분들은 신청하기만 하신 분이고요. 네. 신청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 이산가족의 넓은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오늘과도 너무 맞닿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잊힐 수 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강원도라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니까요. 네. 그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전선이 위아래로 좀 더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전투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났지만 또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경우도 있고 또 폭격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갖가지 정말 전쟁 와중에 굉장히 여러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요. 네. 비무장지대도 있고 민간인 통제구역도 있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의 오늘이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 발목 잡혔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강원도가 또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의 축소판을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겠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사실 강원도는 이 함경도하고 경상도를 잇는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이에요. 네. 또 유럽까지도 갈 수 네네. 있는 진짜 천혜의 이제 요지거든요. 근데 이게 분단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이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했다 이러면은 아, 너 고생했구나. 다들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맞아요. 그만큼이나 긴장 상태도 있고요. 여전히 한 발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또 강원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75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의인분들이 역시 계셨거든요. 이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의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의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갑니다. 영상 보시죠. 어이구,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와. 긁으면서 무슨 일이 있네요. 좀 위험한 거 맞죠, 지금 트럭? 네. 지금 앞차가 지금 일부러 막아서신 것 같거든요. 네네. 앞차의 블랙박스로 지금 상황이 그렇네요. 네. 나오네요. 1차 추돌을 딱 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 당시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 상황을 본 사람이면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와. 야, 트럭을 막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요. 도착했을 당시 차량이 탈출한 상태였고 매우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의 운전은 불가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좀 위험하죠. 저 네네. 상황이면. 보통 트럭이 저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런 고의 사고 저희가 전에도만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네. 시야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방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차들이 다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의인분께서 바로 이제 그 이상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가서 고의 추돌을 하면서 그 차량을 멈춰 세웠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그런데 지금 보신 장면은요. 네.
대단히 막습니다. 그 시야도 빵 뚫려 있죠. 네. 그리고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최소한 시속 8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형태로 고의 충돌 및 정차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전방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2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보셨지만 의인께서는 네. 지켜보시다가 이상 상황을 감지하시고 바로 고의 추돌을 하신 게 아니라 네. 이 트럭이 갓길 쪽으로 빠지는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갓길로 빠져나간 바로 그 순간에 그대로 들어가서 앞쪽에서 고의 추돌을 하고 트럭을 멈춰 세운 거죠. 그랬기 때문에 네. 다른 차량, 고속 주행을 하는 후방 차량들과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예방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의인분의 빠른 판단 능력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까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영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의인분 덕분에 많은 일들이 미연에 방지된 거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봤을 때 트럭 운전자분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운전자분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트럭 운전자분이 그 뇌전증을 앓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의인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잘 하셔가지고 네.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의인이 정말 다방면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가 뇌전증이라는 얘기를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뇌전증이라는 걸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네. 인정하면서 아,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니까. 네. 흔히 간질이라고 하는 게 뇌전증이잖아요. 네네. 예,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네. 반복적으로 이제 발작을 하게 되고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건데요. 네네. 사실은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약만 잘 복용을 하면 네.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 네. 운전 중에 저렇게 뇌전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네. 뇌전증 환자이실 경우에는 네. 조건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반드시 네. 운전면허 취득하시는 네. 그 시기 지난 2년간 음. 이러한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네. 반드시 운전해도 괜찮다라는 음.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으셔야 예.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면허를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운전을 하시다가 뇌전증 증상이 나타났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오, 그러면은 실제로 좀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뇌전증 있으신 분들께서 네. 운전을 하시다가 그런 증세를 느끼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네. 다시 이제 적성 검사 받으시는 사례가요. 네. 매년 약 500분 정도 검사를 받으시는데 네. 탈락률이 적을 때는 14% 정도, 많을 때는 20% 정도까지 탈락자가 발생하신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건 우리가 좀 예방 차원에서 깐깐하게 관리하겠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나 뇌전증이 없다라고 말하고 검사를 안 받으러 가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찾아내기는 어려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확인을 해보면.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속에 저 트럭 기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음. 적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상을 감추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행위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요. 본인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그런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반드시 꼭 그 정기적인 검사 받아주시고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추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내가 뇌전증이 있다 하시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승국 씨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승국 씨가 안전 지킴이, 안전 전도사로서의 내공이 물씬 풍겨지네요. 조금 좀 괜찮나요? 이 정도 활동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우, 왜냐면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저도 지킴이로서 레벨업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그럼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취감이든 남을 도왔던 보람이든 뭐 물질적 보상이든 있으면 언제나 해피하다. 그런 면에서. 전에 저희가 서해안에서 만나본 의인분 같은 경우에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이렇게 선뜻 선물로 네,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같은 모델 차량. 맞아요. 네, 네. 혹시 이번에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쪽집게가 되셨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신 대로 이번에도 자동차 회사에서 네. 동급 모델의 차를 무상으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제가 딱 네. 좋아하는 결말이 너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근데 결말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또 안전지킴이가 되려니까 하나 더 걱정을 하기는 되네요. 왜요? 뭐, 부러우세요? 일단 너무 부러운 것도 있고요. 네. 아니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위추돌 이렇게 잘만 하면은 차 새로 주네. 야, 너 차 좀 바꿀 때 됐는데 지금 좀 애매하니까 억지로 좀 안 좋아 보인 차량에 하나 부딪힌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누굴 돕기 위해서 했다. 약간 악용하시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위추돌 했다가 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혹시 안전지킴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파심을 발휘해봤다. 라고 네네. 자체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지난번 그 서해안 고속도로 사건 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도로상에서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네. 형사처벌 대상이다. 차량 한 대 새로 바꾸고 싶어서 보는 것처럼 흉내내서 네. 가다가 괜히 다른 차 고의 추돌하고 저 차 이상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네. 혹시라도 네. 있다면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옛날 유행어죠. 이거 너무 유행했죠. 예, 결코 흉내도 내지 마시고 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엄두조차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위추돌은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만나본 의인은 고속도로에서 고위추돌을 하신 후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해주신 박세훈 씨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의정부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실까요? 어이구, 와, 큰 불이네요. 연기가 장난 아닌데요? 애랑간 뭐 타당 소리 나면서 너무 연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3, 4, 5층에서 막 뛰어내리더라고. 와. 저기 안에 사람이 사람이네. 있네요. 있어요. 와, 화염이. 잠깐 이게 뭐예요? 와, 스파이더맨. 지금 이분이 의인이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차에 밧줄을 준비하고 갖고 다니시네요. 맨 처음에 줄을 주니까 못 묶더라고요. 방법 없나 생각가지고 내가 매듭을 쥐고 내려보니까 일이 잘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진짜 지금 보니 장면 자체도 그냥 영화 촬영장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스파이더맨이지 저게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예. 이 일상에서 구조자분이 어떻게- 매달려서 외벽으로 네. 이렇게 그냥 내려오시는 그림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내려뜨린 네. 그 의인분이 바로 간판 시공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한 15년 동안 해온 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숙하셨던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밧줄도 그냥 차에 여러 개가 있으셨던 거고 네. 필요에 의해서는 밧줄을 활용하시는 지식도 당연히 있으셨겠네요. 네네. 현장에서 썼던 밧줄은 네. 이분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썼던 밧줄이 아니고요. 네. 혹시나 밧줄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던 30m 길이의 밧줄이래요. 업무상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야. 예. 그래서 이제 3층에서 4분을 구조했는데 예. 다시 6층에서 아기가 있다. 그럼 구해달라. 어이구.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 밧줄을 내려뜨려 가지고 그분이 또 무사하게 내려오고 그 옥상까지 이분이 올라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12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와. 예. 이 박수 한번 정말 쳐드릴까요? 와, 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네요. 진짜. 진짜 아까 뭐 스파이더맨 말씀하셨는데 네. 영화 속에 스파이더맨도 그 정도 구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거의 다 봤는데 예.
한 번에 12명 구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참 신기할 정도로 준비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 구조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천사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저 아까 불꽃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그걸 뚫고 의인분이 옥상까지 가셨으니까 정말 맞네요. 네. 이게 화재 현장에 내 몸을 정말 던진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사실 위험한데 그렇죠. 이런 한 분 만났으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좀 한 번 좀 모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기회가 되면 정말로 꼭 한번 네.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야말로 네. 생명의 은인이란 말은 정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구조된 분들께서요. 네. 이 의인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되신 분들의 말씀이 처음에는 당연히 소방관이신 줄 알았대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소방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네. 간판하신 분이다라는 말씀 듣고는 깜짝 다들 놀라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기에 훈훈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깜짝. 저는 그런데 말입니다 해서 이 다음에 이분이 뭐 나쁜 일 하셨나 생각했는데 훈훈하다고요? 뭐 어떤 이야기가 더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네. 이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으신 어떤 독지가께서 예. 너무 저분 훌륭하다. 내가 뭔가 조금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감사의 뜻으로 돈을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의인께서 아주 정중하게 예. 거절을 하시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땀 흘려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흘린 땀으로 버는 돈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민이 동료 시민을 구하는데 이게 돈 받을 일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너무 감동 아닙니까? 네. 대사라고 해도 명대사로 뽑힐 그러니까요. 만한 대사예요. 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뭐 저런 송국 씨 같으면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꿇고 바로 봤죠. 알아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러면 바로 받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 금액을 찾아보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그거를 근데 그냥 마다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엄청나시네요. 저는 그거 진짜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더 대단한 게 나와요? 이분의 선행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나중에 시민상을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는데 이 상금도 네.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다. 이래서 그 상금의 일부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도 네. 너무 들어보고 싶은 분이에요. 네. 대한민국 간판으로 이분이 좀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히어로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멋진 대사네요. 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밧줄로 무려 12명을 구조하신 이승선 씨였습니다. 세 번째 의인 만나볼 차례인데요. 역시 화재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으로 갑니다. 어이구, 이거는 저도 도심엔 까만 연기가 계속 나고 있었고 불은 멈출 틈이 없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지금 타는 건가? 오, 어려워 보이는데? 오, 그러게요. 네네. 지금 와. 학교 갔다 오는 오. 이야.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요. 한 분이 저보고 폭발 때문에 위험하다고 멀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닥치기 전에 빨리 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그냥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갖고 온 게 아니었구나.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었고 야, 저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저 불길 치솟는 게 거의 자기 키만큼 올라오잖아요. 네네.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중에도 불이 난다면 제가 먼저 나가서 끌 것 같아요. 이야. 저희 명예전당에서 소개해드리는 의인 중에 지금 최연소 타이틀을 가져간 의인분이십니다.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야. 정유민 군의 영상 저희가 봤는데요. 어른의 입장에서 기특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네요. 오토바이에 불이 왜 난 거죠?
처음에는요. 네. 그 오토바이에 불이 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근처에 해충 방제용 소독기가 있었대요. 네네. 네. 워낙 이제 그 시기적으로 소독 방제를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소독기에 불이 난 거죠. 그런데 그 소독용 방제기에는 또 휘발성 물질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이 번지게 되면서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또 불이 번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정유민 군, 네. 중학교 네. 2학년. 네. 목격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정말 제가 정유민 군을 칭찬하고 싶은 게 예. 소화기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는지 갑자기 뛰어갑니다. 오, 네네네. 그것도 150m 거리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네. 거기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끈 거예요. 이야. 그 어린 학생이 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유민 군이 그 달려갔던 아파트 예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대요.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기 경비실에 소화기 있었는데 해서 딱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살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죠. 거의 소화기가 있는 거 아는 네. 것도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파트 경비실 경비실 위치는 아세요? 아니 요즘에는 네. 그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따로 있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그 경비분한테 인사는 하지만 경비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 저는 어렵죠. 사실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저희가 어른의 입장에서 말할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더 놀라웠던 거는 불길이 작은 불길이 아니고요. 음. 본인 키 이상 되는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작지 네. 않은 불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이 화재를 접하기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 소방 교육을 받았답니다. 아,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떠올리면서 친숙했던 그 경비실로 가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이야. 네. 그리고 불 끄고 나서 어디로 갈게요? 그러고도 저렇게 불 껐으면 뭐 학원에 갔겠죠. 설마 저러고 학원을 갔어요? 네, 그리고 학원을 갔다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것마저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저라면 사실 저렇게 했으면 네.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의인 활동을 했고 불을 하나 껐기 때문에 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텐데 네. 정말 대단하고 네. 또 우리 학생들 같게 돼서 또 귀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얼마 전에 소방 교육을 받았고 네. 그걸 토대로 활약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왜 해? 귀찮아 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때 써야 되는 거겠죠. 네.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 교육하면 성적 올리고 입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고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것만 교육일까?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학교에서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뭐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뭐 이렇게 중요해. 국어, 영어, 수학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여전히 일부에서는 있다고들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줘야 할까? 했을 때 지식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기가 살아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안전교육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교육 현장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 우리가 강조하는 만큼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나는 오늘 명예전당 촬영을 끝났고 기분 좋게 퇴근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정유민 군처럼 활동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중학생에게 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네. 박미연 실장님, 예. 뭐 질 수 없다, 뭐 이런 어른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거 좀 빼시고 정말 그 순간이 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소화기 사용법부터 일단은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또 교육이 들어오는 거죠. 교육의 필요성이 네. 들어오는 거죠. 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더 잘하시겠죠. 오늘 등극한 지킴이로서 저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뱉었기 때문에 진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평소에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어쨌건 평상시 전혀 생각도 안 하시던 박면 실장님이나 네. 또는 이승국 씨나 네. 또 저까지 네. 이게다 우리 정유민 학생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의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겠죠. 맞아요. 정유민 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정유민 군이 우리 모두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되는 날이죠.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의인분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꽹과리 나팔 피리를 불며 나귀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중공 참전으로 아군은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 부득이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거 보니까 일사후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고대하는 유엔군을 네.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온 그해 겨울. 눈보라와 강추위 속의 후퇴 작전은 유엔군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뭐 군 민간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사실 뭐 상상 이상이죠. 국토가 거의 다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 부대가 있었군요. 일진일퇴의 격전에서 피아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행성에 참전비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 네덜란드 참전. 네. 정말 다 우리 도와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럼요. 그 마음을 또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한국 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의 활약과 희생을 소개해주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역사교육과 김동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전쟁에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또 도움을 줬고 또 6개국이 의료 지원을 해줬다. 이 정도는 뭐 교과서를 통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네덜란드군의 활약상, 뭐 참전 기록들 예.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예. 네덜란드군은 어떻게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군비 축소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군사력이 약화돼 있었습니다. 네. 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은 대개 그쪽에 가 있었고 네덜란드 안에는 별로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요구했을 때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그 대신 해군력은 강하니까 네. 해군은 보내겠다 해가지고 구축함을 6대를 훗날에 다 보내게 되죠. 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해군부터 네. 먼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한반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네. 할 수 없이 네. 파병하게 되는데 그때 여론이 파병해야 된다고 비등했습니다. 네덜란드 내에서도요. 예. 자국의 군사 상황도 지금 여의치 않았지만 이건 도와줘야 된다. 예. 네덜란드 내에서의 어떤 함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횡성 원주 전투에서 굉장히 활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전투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1.4 후퇴 이후에 후퇴했다가 네. 다시 재정비하고 북진하는 과정에서 2월 5일부터 네. 라운드업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행성에서부터 홍천을
포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될 때 네. 우리 8사단, 5사단이 참전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미 2사단 소속의 38연대 그리고 넬란드 대대가 38연대에 소속돼서 공격을 같이 하다가 네. 나중에 음모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교수님, 그래서 네덜란드군이 이 횡성 원주 지역에 참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 전투 중에 원주에서 있었던 전투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예, 행성에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네. 아군을 후퇴할 때 중공군은 다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후퇴하고 있으니까 후퇴하는 아군을 쫓아서 남하에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전투를 이 넬란드 군인들이 하게 됐죠. 우리 국내 지리를 네덜란드군이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엉뚱한 봉우리 가기도 하고 뭐 우리 아군에 폭격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행성 전투 끝나고 네. 13일 새벽에 4시에 원주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저기서 남하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넬란드 군인들 가서 또 거기 방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A 중대가 11시에 그곳을 도착합니다. 앞선 전투가 끝났는데 또 바로 그 다음 전투에 투입이 된 거예요. 새벽에 끝나가지고 쉬지도 못하는데 벌써 명령이 떨어져서 아이고. A 중대가 11시에 벌써 325 고지를 가라 해서 왔는데 네. 600m 남쪽에 있는 300고지에 가서 이 A 중대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엉뚱한 봉우리에. 예, 네네. 그리고 오후 3시에 네. B 중대가 네. 만종역 뒷산 거기가 325고지인데 네.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네. 무전을 쳐봤더니 네. 남쪽 600m 아래에 있는 300고지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남하에 내려왔더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중공군하고 전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웠습니다. 소통 해석의 오류도 좀 있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군의 오폭 피해도 있었다면서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속의 아군 전투기가 네. 계속 폭격을 하는데 적군에게 폭격을 하지 않고 우리 넬란드 군인하고 미군 38연대 예. 이제 대대원들 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으니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들리죠. 예. 심지어 총까지 막 쏘고 그럽니다. 쏘지 말라고. 예. 폭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 정신 이상자가 10명이 생길 정도로 아이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또 아군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거는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를 남기니까요. 예, 예.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요, 교수님. 아군에게 폭격을 했다는 게 저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다국적 군이 모였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군 명령은 좀 정밀하게 나오잖아요. 예. 어디를 타격해라라고 나오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중공군이 네. 우리 아군 무전기를 주어가지고 예. 그 무전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속의 전투기에다가 지점을 계속 알려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폭격을 했다고 그런 일이 그렇게 있었군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정신적으로 아군에게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나중에 거기에서 참전했던 네. 따님이 네. 딸을 데리고 그 지역에 왔댔어요. 2월 달만 되면은 겨울만 되면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3.25 고지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빠가 힘들었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전투가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피해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예, 예.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있었을까요? 이 전투 바로 전에 넬란드에서는 사단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36명 중에서 네. 이제는 전투할 사람이 500명도 안 남았는데 우리 보고 또 싸우러 가라 하냐고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네네. 이 병력 가지고 일단은 지금 싸운 거잖아요. 맞아요.
전사 9명, 부상 17명, 그리고 아까 정신질환자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봉오리도 잘못 찾아갔고 네. 또 아군으로부터 오폭도 받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희생을 해서라도 3.25 고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당시 어떤 군의 방침이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만큼 3.25 고지를 지키는 게 의미가 컸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졌었을까요? 3.25 고지 전투하고 지평리 전투는 8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네. 직접 명령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지키라고요. I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otives of the Chinese communist leaders in continuing their aggression. 그래서 넬란드 군인들이 열심히 지켰던 것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제4차 전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큰 공세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전투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한 전투가 됐던 것이죠. 네. 원주라는 도시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 중앙선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잃게 되면 큰 피해가 있게 되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해가지고 넬란드 군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바로 중앙선 철도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게 되죠. 이후에 벌어진 군사작전을 생각했을 때 흐름을 바꾼 그러면 전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예, 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졌다고 한다면은 원래 중공군의 계획은 원주에서 제천으로 해서 안동으로 갈 계획을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전체가 네. 전부 좀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네. 전략적 요충지를 점거하면서 계속 남하하려고 했던 중공군을 퇴각시켰던 면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흐름을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원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 전체가 전환점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투가 중요했던 것이죠. 군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이 원주 지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수용소라고 하면은 흔히 포로 수용소를 떠올릴 텐데요. 포로 수용소 말고도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피난민 수용소가 강원도 안에 10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릉에 1곳, 그리고 9곳이 바로 원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계속 원주가 이제 군사도시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거든요. 그리고 도로명 자체도 A도로, B도로, C도로 이렇게 명명했어요. 군사상 요충지지만 또 민간인들의 피난민 수용소가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국전쟁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받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게 해줬던 것이 바로 원주에서 있었던 네덜란드군의 3.25 고지 전투 승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교수님, 원주 3.25 고지 전투에 앞서서 그 횡성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전투였습니까? 예, 이 전투는 6.25 전쟁 7대 패전 중에 한 전투라고 얘기할 정도로 희생이 큰 전투입니다. 1951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만 이틀 정도 진행된 전투인데요. 중공군 9개 사단 정도, 약 9만 명 정도가 우리 8사단, 5사단, 2사단 전체도 아니고요. 38연대와 2지원대, 7지원대 우리가 공격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반격을 한 거죠. 11일까지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홍천을 점령을 못했어요. 1951년 2월 11일 5시를 기해서 서쪽 그설치에서부터 삼거리까지 38km를 그들이 포위해가지고 갑자기 덮쳐버렸어요. 만 하루 동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밤새도록 서로 전투를 했죠. 당시 아군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추산이 되나요? 만 하루 사이에 11,862명의
인적 피해가 났고 8사단 같은 경우는 7천여 명의 병력을 잃었고요. 네. 보통 한 개 사단은 12,000명인데 네. 그 정도로 많은 병력을 아이고. 잃은 전투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 전투에 수습을 하면서 네덜란드 군의 손실은 없었습니까? 그땐 괜찮았나요? 네덜란드 군인 손실도 있었죠. 전사 17명 네. 그리고 부상 37명인데 아이고. 오덴 대대장이 네. 전사를 했죠. 한 30명 정도의 중국 군인들이 한국 군을 가장해서 올라왔고 아이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복장을 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중공군 한 명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오덴 중령 쪽으로 가서 그 파편에 의해서 순직하게 됐습니다. Made by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that fought under one flag in the pursuit of peace and freedom. 소수의 병력으로 왔음에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참전비가 세워진 게 너무나도 좀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전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예, 75년도에 네. 전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네. 우왕리에 세워놨는데 지금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의 그 행성 보훈공원인데 그곳에 오덴 중령 현충비, 충을 드러낸 분이라는 의미로 오덴 중령 충년비를 세워놨는데 네덜란드에는 5월 4일 날 현충일인가 봐요. 우리나라처럼. 네네. 그래서 그 전후 시기 네. 바로 대사를 비롯해서 참전 용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년 참석해서 행사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덴 중령 현충비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군의 한국 전쟁 참전 또 어떻게 좀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반 호이츠 부대라고 얘기를 해요. 반 호이츠 부대. 반 호이츠 부대가 1950년도에 한국 참전을 위해서 창설된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부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대를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반 호이츠 부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일일이 돌아가신 분들을 호명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하고요. 네. 반 호이츠 부대에서는 지금도 매년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2018년 2월 10일 날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네. 총리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대사와 함께 참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네덜란드군의 한국 전쟁 참전, 활약, 의미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5,322명 이분들이 참전을 했는데 우리 동부정선하고 중부정선이 서부정선보다 굉장히 멀리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한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덜란드 대대원들을 비롯한 국군들, 미군들이 특히 이 지역에는 더 열심히 싸워서 전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승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했던 행성전투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주에서의 3.25 고지 전투가 우리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됐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해주는 네덜란드 군인들의 그런 정신이 놀라울 뿐이고요. 또 하나는 네. 휴전 전날 12명의 일개 분대원들이 순찰 나갔다가 조준 사격을 받아가지고 5명이 희생을 합니다. 전체 120명 희생되신 분들 중에서 휴전 전날 돌아가신 분이 5분이나 돼요. 휴전 하루 전날. 예, 네. 예. 네덜란드 군인들은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마지막까지 그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철원이 북한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도 이분들의 참전과 용감하게 싸운 그런 모습은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잘 간직하고 잘 기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젊은 목숨이고 진짜 귀한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남과 북의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젊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다 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평화를 더 한번 또 기원을 하게 됩니다. 75년 전 대한민국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유엔군의 그 참전과 도움 덕분이었고요. 그중에 네덜란드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명예전당에서 무수하게 많은 의인들을 모셨고 소개해드렸지만 맥락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2억 마일리 먼 곳에 계시는 그 외국 군대가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본인들의 목숨과 또 신체와 자유를 희생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 명예전당에 모실 의인이 되기에 충분한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6월 25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의인분들 한 번씩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의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말씀 Seems it's time to pick the things up that were left behind. Stems can break through highways.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